안녕하세요. 지원지안쌤이에요. 오늘은 세계사 개념 강의 23강 중국 근현대사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은 이제 중국 근현대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 중국사는 끝이 나요. 그래서 여기 중국 근현대사 끝나면 잠시 죄송합니다. 중국 근현대사 끝나면 이제 현대사 파트 바로 들어갈 볼 겁니다. 그래서 중국 근현대사 볼 건데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각 사건을 주로 물어봐요. 그래서 아편전쟁이면 아편전쟁, 태평천군운동이면 태평천군운동, 양문동, 변법자가운동, 우화단도 이렇게 각각의 사건을 많이 물어보니까 각각의 사건의 배경, 전개, 결과 이렇게 나눠서 잘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근현대사의 범위는 1차 아편전쟁부터 지금 중국까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덩샤오핑 개혁개방까지가 시험에 등장합니다. 교과서상 그렇게 등장하고요. 시험에도 여기 현대사 파트도 뭐 대약진 운동이랑 문화 대혁명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덩샤오핑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흐름을 잡으면서 각 사건의 특징을 중점으로 학습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EBS가 수특이 이제 출간됐죠. 그래서 EBS 관련돼서 EBS 활용법 영상을 이번 주에 찍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분석선 4월 말쯤 발간될 것 같고, 무슨 말 하려 했지? 제가 작년에 찍어줬던 게 수특은 아닌데 수화는 그걸 찍어줬어요. 제가 분석서에 보통 뭘 싣냐면 분석서에 그동안 기출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좀 독특한 문제들, 새로운 소재의 문제들을 많이 실어요. 그래서 그것만 선별해서 보통 분석서를 제작을 해주는데 그냥 수특 교재 보여드릴까요? 이게 올해 수능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이 수특 교재 자체를 가지고 좀 제가 분석서에 실을 문제들을 포인트만 딱 집어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를 알아야 된다. 다 풀어주진 않고 그런 강의를 작년에 했었는데 학생분들이 꽤 좋아해서 조회수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석서까지 못 볼 학생들은 그렇게라도 좀 봐주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강의도 기출 끝나고 한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분석서 할 때도 그렇고 수도 활용법 영상 찍을 때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중국 근현대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통 교과서는 개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동아시아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개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근대로 봐요. 교과서 상으로. 그래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개항을 먼저 했는데 이게 1차 아편 전쟁으로 개항을 먼저 했어요. 이제 청나라 말기에 영국이 청나라랑 공행해서 주로 무역을 많이 했어요. 공행 무역이었죠. 근데 영국이 계속 적자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청나라에서 사가는 건 많은데 영국이 청나라에 수출하는 건 별로 없었죠. 사실 청나라는 영국한테 필요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뭐 영국 입장에서 적자가 심하대. 그걸 이제 영국과 청나라 둘이서 무역을 한다 해서 편무역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영국 입장에선 계속 손해니까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걸 삼각무역으로 바꿔요. 옆에 보면 이게 삼각무역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영국이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게 다시 판 거예요. 우리 인도사 때 배웠지만 이 당시 인도는 영국 거의 식민지 되기 직전이었죠. 인도 제국이 1877년에 수립되는데 이때는 거의 식민지 되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영국이 인도를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었으니까 인도의 아편을 중국에 갖다 판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편이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중국은 지금도 마약을 엄청 싫어해요. 이 아픈 기억 때문에. 누구 잘못됐죠, 마약은. 어쨌든 그래서 청나라 아편 중독자가 많아지고요. 이 아편 중독자들 많아지니까 아편을 계속 사야겠죠, 청나라는. 청나라 은 유출이 심화됩니다. 은으로 아편을 샀으니까. 그래서 청정부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임칙서라는 청나라 관리가 이제 광저우까지 내려 공행이 있는 광저우까지 가서 아편을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거를 문제 삼아요. 너네 왜 우리 아편 마음대로 불태워? 그래서 영국이 청나라를 공격합니다. 당연히 청나라가 져요. 그래서 이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제 근대사 사건, 근현대사는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의 배경 전개 결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근현대사, 중국 근현대사 파트에는 그 결과로 어떤 조약을 많이 체결해. 그럼 그 조약의 내용, 이름, 연도 다 아셔야 돼요. 난징 조약 1842년 어떤 내용인 것까지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난징 조약의 결과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 넘겨줬고요. 5개 항구 개항합니다. 이 5개 항구는 외워두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행을 폐지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행 한 곳에서만 무역을 했잖아. 근데 이 5개 항구를 개항하기로 한 거죠. 난징 조약을 통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공행은 폐지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공행은 또 약간 무역을 좀 더 깐깐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 그 상인들이 만든 단체거든요, 공행이. 그래서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했는데 그 광저우에 있는 공행 상인들이 공행에 소속된 상인들이 영국과의 무역을 영국과 청나라가 무역을 할 때 영국 상인들을 좀 깐깐하게 관리하고 세금도 빡빡 걷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폐지를 한 거죠. 공행을 폐지하면서. 아시겠죠? 그리고 배상금도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 추가 조약, 후문 조약을 체결해서 영국의 영사재판권과 최국 대우를 인정합니다. 이 우리가 동아시아 근대 조약을 배우면 영사재판권이랑 최국 대우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영사재판권은 영국인이 청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청나라 법이 아니라 영국 법에 적용을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청나라 안에 있는 영국 영사가 외교관이거든요. 그 영국 외교관에게 영국법으로 재판을 받는 걸 영사재판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국 대우는 이제 영국과 청나라가 최국 대우를 체결한 거잖아. 그래서 영국의 최국 대우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영국과 청이 이제 여기 최국 대우를 보장해. 청이 나중에 뭐 제3국 대표적으로 미국이라고 치면 미국과도 개항 조약을 맺을 때 영국한테 안 해준 되게 좋은 조약을 해줄 수도 있죠. 했다 칩시다. 그러면 최국 대우가 있으면 자동으로 그 좋은 조약의 내용을 영국도 적용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영국도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는 게 최국 대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후문 조약 1년 뒤 이것까지 체결해서 영국이 이런 권한을 가져왔다. 근데 이 후문 조약까지는 세계사에서는 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아편전쟁 결과 5개 항구가 개항이 됐어요.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무역에 승에 안 차는 거야. 5개 항구를 개항했는데도. 그래서 더 무역을 확대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 에로 사건이 발생해요. 에로라는 배가 영국 배인데 영국 국기가 걸려 있겠죠. 영국 배니까. 근데 청나라 애들이 뭐 어찌 이렇게 다투다가 그 영국 국기를 내려버렸대요. 배에 있는 영국 국기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어서 쳐들어온 게 2차 아편 전쟁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제 청나라에서 프랑스 선교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프랑스도 영국이랑 손잡고 중국을 공격합니다. 그게 2차 아편 전쟁이에요. 영국 프랑스가 공격을 했고요. 텐진이랑 베이징이 점령당해요. 당연히 청나라가 집니다. 그래서 2차 아편 전쟁 결과는 2가지 조약을 체결해요. 첫 번째가 텐진 조약이고요. 자, 이 여의입니다. 제가 글씨를 이쁘게 써볼게요.
여기는 베이징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조약의 내용이 살짝 다르지만 아직까지 이 둘을 구분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구분해서 알아두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텐진 조약 결과 근데 살짝 달라요. 왜 살짝 다른지는 설명하면 알아. 알겠죠? 텐진 조약 결과 외교관 그 영국이든 프랑스 외교관이든 베이징의 주재 이제 머물게 되고요. 크리스토 포교의 자유가 허용이 돼요. 청나라에서. 그리고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합니다. 10개 항구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근데 왜 몰라도 되냐면 저 위에 5개 항구 개항이 됐잖아. 저건 제가 외우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거 알면 나머지는 다 텐진 베이징 조약 때 개항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10개까지 외울 순 없잖아, 우리가. 그다음 근데 이 텐진 조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국가 간의 조약이든 조약을 체결하면 비준 그 정부 대통령이던 청나라 황제든 승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승인을 비준이라고 하는데 청나라가 텐진 조약 체결만 해놓고 이걸 비준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을 안 했다고 황제가.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 입장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얼른 비준해, 얼른 동의해.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을 동의한 조약이 베이징 조약이에요. 그래서 텐진 조약이랑 베이징 조약은 내용에 우선 큰 차이가 없어요. 이 텐진 조약 내용이 베이징 조약에 들어가니까. 알겠죠? 대신 이제 베이징 조약 때 약간 추가되는 게 있지. 텐진 조약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국의 주룽반도, 이게 홍콩 앞에 있는 반도거든요. 그래서 주룽반도도 이때 다시 영국한테 내주고 텐진을 추가 개항합니다. 여기까지가 베이징 조약의 내용이에요. 이해 가나요? 다시 2차 편전쟁 결과로 텐진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외교관 베이징 주재, 크리스토 포교 허용, 10개 항구 추가 개항. 근데 청나라 황제가 이걸 승인을 안 했다고. 그래서 영국이랑 프랑스가 계속해서 승인하라고 압박을 넣었죠. 그래서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텐진 조약을 승인했다고, 비준했다고. 그리고 몇 개 추가가 붙었어요. 주롱반도 할양이랑 텐진 추가 개항. 그래서 텐진이랑 베이징 조약은 구분해서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냥 같은 조약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대신 베이징 조약 때 뭐가 추가됐는지 텐진 조약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만 이 베이징 조약을 체결할 때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나 청나라 사이를 그러니까 조율을 했어요. 중간에서. 그 대가로 러시아한테 청나라가 연해주를 할양합니다. 연해주를 넘겨준 거죠. 청나라가. 아시겠죠? 이것까지 알아둬야 돼. 다음 이러다 보니 청나라가 저 영국이랑 프랑스한테 얼마나 배상금을 많이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백성들한테서 걷는 거예요. 백성들의 세금이 너무 많아지죠.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크리스트교 성격의 상제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요. 저 대학 다닐 때 중국사 교수님이 그랬지만 크리스트교의 성격이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실제 크리스트교는 아니고 크리스트교에서 나온 약간의 사이비 분파 같아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anyway, 홍수전이 이런 상제회를 조직해서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해. 난징도 점령해요. 그리고 태평천국의 수도를 난징으로 삼아. 이때 구호가 뭐냐면 멸만흥한이에요. 만주족을 뭐라고? 한족을 부흥시키자. 저기 만주족이 득실되는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리자가 태평천국 운동의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태평천국을 세웠잖아. 태평천국이 이만큼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태평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살짝 존재했어요. 그래서 태평천국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었냐면 기독교 바탕이다 보니까 기독교는 평등 사상을 중요시 하잖아요. 남녀 평등. 그리고 토지도 평등하게 나누자. 그걸 천조전무 제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변발 및 전족 금지. 그러니까 청나라의 풍습들 다 금지한 거고요. 신분제도 철폐해요. 봐봐요.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
홍수전은 크리스티교 성격의 조직을 만든 거잖아. 그럼 크리스티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크리스티교는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그 평등 사상에 기반해서 태평천국 정책들이 다 평등함을 내포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태평천국 운동 정책 달달 외우라고 하면 외워지겠냐고. 그렇게 외우면 안 외워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홍수전은 크리스트교 사상을 받아들였구나. 크리스트교는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네. 그러다 보니까 태평천국은 남녀평등, 토지평등, 뭐 신문제 철폐, 그리고 애초에 만주족을 싫어했으니까 변발이랑 전족 같은 걸 금지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근데 얘네가 누구한테 진압당 아니면 한인 신사층, 얘들 같은 한족이에요. 근데 같은 한족한테 제압당해요. 얘네들이 단연이나 향용이라는 그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서양 세력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태평천국 지도층이 좀 분열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 태평천국이 진압당합니다. 이 중국본 이용장이 진압당했다, 한신사층에게 진압당했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렇게 태평천국 운동까지 마무리할게요. 다음 양문동입니다. 청나라가 두 번 연달아 영국이랑 프랑스한테 졌죠.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요. 우리가 싸움에 지다니 서양 무기가 좋아 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한신사층이었던 증국번과 증국번이네요. 이홍장, 이 둘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과 무기를 도입해요. 중체서용 뭐냐? 중국인의 몸, 그 몸이라 함은 법, 제도,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은 그냥 중국의 것을 그대로 가고요.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금릉기국이라는 군수 공장도 설립을 하고요. 뭐 근대적 육군 해군, 뭐 근대 학교 유학생 파견하고 근대 회사 설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합니다. 하지만 뭐 제한적 개혁, 서양 기술만 수용한 것, 그리고 뭐 체계적인 계획이 부실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러다가 결국 청일전쟁 패배로 끝이 납니다. 일본한테도 지다니 과학기술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양문동은 끝이 납니다. 자, 다음 편법자가운동. 청일전쟁이 패배로 끝나니까 과학기술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구나. 근본적인 법과 정치제도 싹 다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치차오랑 캉유이라는 인물이 당시 청나라 황제였던 광서제의 지지를 받아서 변법 자강운동을 실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사 때 배웠지만 메이지 유신은 정치 제도까지 싹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서 법과 제도까지 근본적으로 개혁하자. 그래서 입헌군주제 확립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제 개혁, 신식군대 양성, 군대 교육, 상공업 육성 등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정치를 바꾸는 개혁을 실시했지만 서태후라는 보수 세력의 반발로 100일 만에 실패해요. 그래서 100일 천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근데 이때부터 아까 아편 전쟁 때도 봤지만 서양 세력들이 중국을 굉장히 탐냅니다. 그래서 서양 열강들, 일본까지 포함해서 열강 강대국들이 중국의 이권, 경제적인 권한들을 많이 뺏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쟤네들은 우리나라에서 다 뺏어가기만 하네? 라는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의화단 운동입니다. 그래서 얘네 구호는 부청멸량이에요. 멸량, 청나라를 부흥시키고 서양을 멸하자, 멸망시키자. 그래서 반크리스트교, 서양이 대부분 크리스트교니까 반제국주의 강대국들에게 반대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의화단 세력, 얘는 백년교 계통이거든요. 서양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산둥성에서 봉기해요. 그리고 이제 베이징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베이징까지 점령하고 외국 공사관, 외국인, 교회, 철도 다 공격해요. 철도도 서양 세력이 많이 깔아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8개국 연합군, 해외 8개국 연합군이에요. 애들이 의화단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의화단 운동의 결과 신축조약을 체결해요. 베이징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합니다. 이때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주둔해요. 뭐랑 헷갈리면 안 돼? 2차 아편전쟁 때 외국 외교관들이 베이징에 주둔을 했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배상금도 지불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의화단 운동도 저렇게 일어나고 이제 나라가 개판으로 가니까 청나라 보수파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래서 보수파의 주도로 개혁을 실시한 게 신정인데 당시 황제가 광서제였어요. 그래서 광서제 치하에 주도한 신정이라 해서 광서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청나라 보수파, 그 청나라 정부 안에 있는 보수파 세력들이 주도를 했고요.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변법자가 운동 때 과거제 폐지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변법자가 운동은 애초에 근본적으로 실패한 운동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 시도를 했다라고 표현을 나와요. 근데 실제로 폐지한 건 신정 때. 오케이? 그리고 흠정헌법 대강이라는 헌법도 발표합니다. 신식군들도 창설하고 지방의회도 설치해요. 근데 이제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혁명 세력, 대표적으로 순원이 청나라를 타도하자는, 청나라를 무너뜨리자는 혁명 운동을 계속 확대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올 건 뭐겠어요?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신의 혁명이에요. 작년에 9월 모의고사인가 위안스카이가 나왔죠, 인물 문제로. 그래서 인물 문제로 그동안에 뭐 순원, 마오쩌둥, 장제스 이 정도만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위안스카이가 나와서 새삼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어떤 주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올해는 더 그럴 거예요. 색다른 주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아까 대표적으로 혁명 운동, 청나라를 타도하자는 혁명 운동을 주도했던 혁명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순원이에요. 순원이 중국 동맹회를 라는 단체를 도쿄에서 결성해. 하는 일은 똑같아요. 청나라를 타도하자. 그리고 순원은 삼민주의라는 사상을 강조해요. 그래서 민족, 민권, 민생이 중요하다. 오케이? 글씨 좀 이쁘게 써줄게요. 그리고 청나라 정부를 타도하고 공화국,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을 수립하자는 혁명운동을 계속 전개합니다. 그러다가 청정부가 철도를 국유화하는 조치를 전개해요. 청나라가 예전에 철도를 부설할 때 이 철도 부설하는 권한을 민간 회사한테 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청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나라 걸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도를 가지고 있던 민간 회사들이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 스촨 지방,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슬슬 몇 년생일까요? 08, 09? 그래서 2008년쯤에 여러분 태어날 때쯤인가? 스촨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중국 스촨 대지진. 근데 그 나이가 너무 많나? 그래서 어쨌든 그게 기억이 났던 동네예요.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철도 국유화 운동 반대 운동이 스촨 지방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혁명파 애들이 봉기를 일으켜요. 근데 이 혁명파의 군대를 신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혁명파 군대들이 죄다 봉기를 일으켰죠. 이게 우창에서 일어나요. 지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스촨 지방에서 철도 국有반대 운동을 일어나니까 이참이다 하고 우창에서 신군 혁명파애들이 봉기를 일으킨 거야. 이 우창이 우한이에요. 우한. 코로나 일어났는데. anyway. 근데 이 우창에서 혁명파가 일으킨 봉기가 각성. 중국의 성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도예요.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오케이? 그 그냥 각 지방으로 중국 각 지역으로 봉기가 확산돼. 그리고 각 성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청나라로부터. 결국에 순원이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수립해요. 수도는 난징이고요. 임시 대총통은 순원입니다. 이때 청정부, 아직까지 청나라가 있어요. 청나라도 있고 중화민국도 세워진 상태예요. 근데 청나라 정부가 이 혁명파를 진압을 하고자 위안스카이를 파견을 해요. 순원한테. 근데 위안스카이랑 순원이랑 짝짝꿍을 합니다. 그 순원이 위안스카이한테 지금 돌아가서 청나라 정부를 무너뜨리면 청나라 황제의 목숨을 지켜주고 위안스카이 자녀한테 임시 대총통의 자리를 넘겨주겠다. 위안스카이가 콜합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와 혁명파 순원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그대로 돌아가서 청나라 왕조를 멸망시켜요. 그게 1912년입니다. 그래서 청황제는 그대로 퇴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타협에 입각해서 위안스카이가 임시 대총통에 취임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위안스카이가 혁명파 순원 세력 탄압하고요. 황제로 취임해요. 그리고 황제 체제 부활을 시도합니다. 이 표현 진짜 많이 나와요. 작년에 정답으로도 등장했죠. 근데 위안스카이가 얼마 안 가서 1916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중국 군벌들, 아빠도 군대가 있고 나도 군대가 있고 할아버지도 군대가 있는 군대 집안을 군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나라가 개판이면 그냥 개인이 군대를 소유할 수 있었어.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진 않죠. 어쨌든 각 지역에서 각 지역의 군벌들이 여기 내 땅이다 하고 난리를 치는 게 중국 군벌들이 난립했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신의 혁명의 전체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혁명 이 흐름 쫙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위안스카이도 저러고 중국 군벌들도 저러고 나라는 개판이니까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천두슈랑 후스라는 인물이 신문화운동을 주도해요. 그래서 유교 전통문화를 비판하고요.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 수용을 주장을 해요. 우리도 이런 거 받아들이자. 그리고 잡지로 신청년이라는 잡지도 발간합니다. 그리고 백화운동이라 해서 글을 구어체로 쓰는, 글로 쓰는 게 문어체고 말로 하는 게 구어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글을 구어체로 써보자 이렇게 한 게 백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화운동은 오사운동에 영향을 줘요. 신문화운동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오사운동 볼게요. 배경 3.1운동 그리고 신문화운동 이 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일본이 산둥만도를 요구한 거예요. 일본이 1차 세계대전쯤 1915년쯤에 산둥만도를 차지하고 21개주 요구라는 걸 중국한테 냅니다. 그러면서 이 산둥만도를 일본이 가져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파리 강화회의에서 승리한 연합국이 오케이 해줘요. 근데 중국은 산둥반도를 다시 되찾고 싶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 시위가 일어납니다. 베이징 대학생들, 노동자나 상인들이 시위를 주도해요. 그래서 반군벌, 지금 중국을 이끌고 있는 군벌들 물러가라. 너네는 중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 어찌 저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냐. 이런 이야기고요. 반제국주의, 일본, 미국, 연합국 다 싫다. 반제국주의 시위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주장은 21개 요구를 철폐하라.
즉 산둥반도를 중국으로 반환해달라. 태난만 광장에서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군벌타도 친일파타도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베이징 군벌 정부가 파리 강화 회의의 조약인 베르사유 조약 조인을 거부해요. 그리고 열강이 중국의 영토 보존을 약속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때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계속 중국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에 맞선 중국의 민족운동을 볼 겁니다. 첫 번째로 볼 게 1차 국공합작이에요.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순원이 중국 국민당을 조직하고요. 천두슈가 중국 공산당을 조직해요. 목적 당연히 군벌타도, 특히 지금 중국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을 타도하자. 그래서 반군벌 반제국주의 사상이고요. 근데 순원이 사망하면서 장제스가 국민당을 뒤이어서 장악을 해요. 그리고 장제스는 군벌을 없애려고 국민혁명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게 상하이 쿠데타로 결렬돼요. 어떻게 결렬되는지는 이 국민혁명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제스가 군벌 타도를 위해서 국민혁명, 국벌을 시작을 해요. 저기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한 상하이쯤 도착해서 이제 그 국민당과 공산당이 잘해보자고 합작을 한 거잖아. 1차 국공 합작 때. 근데 점차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인기가 뺏겨요. 공산당이 그 농민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주고 농민들에게 땅을 주는 정책을 하니까 중국 그냥 백성들, 인민들이 공산당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제스 입장에서는 공산당한테 자리를 너무 뺏기는 것 같아. 인기도 뺏기고 지지도 뺏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없애면 되겠죠.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상하이에서 장제스가 공산당을 대대적으로 말이 탄압이지 실제로 죽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상하이 쿠데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상하이 쿠데타로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어 1927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국공합작은 24년부터 27년까지고요. 국민혁명은 26년부터 28년이야. 근데 그 국민혁명 26년에 시작해서 28년에 끝나는데 이 중간에 국공합작이 결렬됐다.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됐다. 동아시아에서는 한 4,000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아직까지 국민혁명을 출제한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둡시다. 장제스는 나왔으니까 언제 또 나올지 모르죠. 알겠죠? 그래서 1928년 국민혁명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다시 베이징까지 가면서 완성이 돼요. 이때 중국을 통일하는데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국민혁명이 끝났지만 수도는 난징이에요. 헷갈리지 맙시다. 그러면 이제 공산당은 어떻게 살고 있냐? 1차 국공합작 결렬 이후에 계속해서 농촌에서 토지혁명을 전개해요. 즉 농민들에게 최대한 땅을 나눠주려고 많이 했어요. 공산당의 기본은 뭐예요? 평등이죠. 평등. n분의 1.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줘. 농촌의 근거지를 마련해요. 근데 장제스는 1차 국공합작 결렬 이후 상하이 쿠데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산당을 탄압을 해요. 일일이 찾아서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장제스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1만 킬로미터 이상을 행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는 학생분 중에 남자분인데 직장 다니다가 다시 도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갔다 오셨을 텐데 우리 20km, 몇십 km 행군하는 것도 죽어. 나는 행군하고 나니까 골반이 그렇게 아파. 그냥 내가 걷는 자세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며칠 한 2, 3일은 되게 골반 아프게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20km도 힘든데 1만 킬로미터 이상을 행군을 했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예난까지 가서 공산당 정부가 예난의 근거지를 마련했다. 이게 대장정입니다.
자, 근데 일본은 본격적으로 1931년부터 만주를 침략을 했고요. 점차 이제 만주도 차지하고 이제 중국 본토까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여기 한반도잖아. 여기가 만주잖아요. 이걸 지워봐야겠지. 이제 만주 사변으로 여기 만주를 차지했어. 그 다음은 어디요? 중국 본토로 들어가야겠죠. 어쨌든 만주 사변으로 만주까지 차지하니까 이 중국 내에서도 우리 국민당과 공산당의 힘을 합쳐서 일단은 일본부터 몰아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장제스 밑에 장쉐량이라는 군벌이 있었는데 장쉐량이 장제스에게 지속적으로 내전을 멈추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을 멈추고 항일 투쟁을 우선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제스 무시하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 장쉐량이 장제스를 감금시켜 버려요. 그걸 시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당장 공산당이랑 싸움 그만하고 일본이랑 먼저 싸워. 공산당이랑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안 그러면 안 풀어줄 거야. 협박을 했죠. 그래서 장제스가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해요. 그러니까 시한 사건이 36년이고 1년 뒤에 중일 전쟁이 발발해요. 이제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일 전쟁이 발발의 목표는 뭐예요? 일본이 중국 본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게 중일 전쟁이에요. 만주 차지 이후에. 그래서 이제 2차 국공합작을 중일 전쟁 발발하니까 체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만주 사변으로 일본이 만주를 차지했어. 그래서 그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내전 중지와 항일 투쟁 요구가 커져요. 근데 장제스가 들은 척도 안 해. 결국에 1936년에 장쉐랑이 장제스를 감금해요. 그게 시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전 중지랑 항일 투쟁을 요구해. 여기 장제스가 오케이 했어. 근데 1년 뒤에 중일 전쟁이 발발한 거야. 일본이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와요. 그래서 장제스가 오케이 한 것도 있으니까 중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2차 국공합작을 체결한다고.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아요. 항일 투쟁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45년에 패망하면서 중국 현대사가 시작이 돼요. 아시겠죠? 동사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세계사 부분이 확실히 좀 간략하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동사하는 학생들은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 안 했네. 우리 쌍사하는 학생들은 여기 들을 필요 없어요. 이제사 얘기했네. 미안해요. 내가 올리기 전에 써놓아야겠다. 동사가 여기 근현대사 부분은 동사가 뭐든지 더 자세해. 그래서 들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세계사만 하는 학생들은 들어야 돼요. 얘기를 안 해줬네. 미안. anyway, 일본이 졌죠. 그래서 중국이랑 한반도에서 물러갑니다. 그러면 다시 이 중국의 주인이 누군가를 가려야 되겠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과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이 한판 뜹니다. 공산당이 이겨요. 그래서 공산당이 이겨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본토에 수립을 하고요. 마오쩌둥이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타이완이 중화민국이 되고 저희 중국 본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 거기서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공업 분야에서 좀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보자 해서 조성한 게 대학진 운동입니다. 특히 인민공사라는 걸 조직해서 좀 농업 생산량을 이끌어 보려 했어요. 그래서 인민공사는 그 지역에서 같이 노동하고 같이 분배하는데 조금 점수에 따라서 노동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약간 차등 분배하는 조직이에요. 그냥 공동 노동, 공동 약간 차등 분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농촌 행정 조직인데 뭐 자연재해 그리고 무리한 계획 그리고 애초에 공동 분배가 깔려 있다 보니까 일부 차등 분배가 있긴 하지만 공동 분배가 깔려 있다 보니까 노동 의욕이 상실되고요. 이때 중국이 소련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소련이 경제적 지원을 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진 운동은 실패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오쩌둥이 실각합니다. 그리고 류사오치나 덩샤오핑 등
실용주의자들이 대두돼요. 실용주의자라 함은 사회주의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 어느 정도 자본주의 요소를 중국에도 도입하자라는 게 실용주의자입니다. 근데 이제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 때문에 실각했잖아요. 근데 그 권력 맛을 보면 놓치기 싫단 말이지. 그래서 마오쩌둥이 홍위병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 듣는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을 홍위병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왜 홍위병이냐면 여기 왼쪽 팔에 뭐 빨간색 완장을 차고 다녔대요. 그리고 마오쩌둥 맹목적으로 숭배.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반대팔을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류사오치 이때 뭐가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운명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마오쩌둥이 홍위병을 조직해서 반대팔을 제거하면서 다시 집권을 해요. 이게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 중국 전통 문화들이 많이 파괴돼요. 유적지라든지 공자묘도 이때 파묘됐다던데. 어쨌든 그리고 지식인과 예술인도 많이 탄압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오쩌둥이 정권을 다시 잡았는데 1976년 사망하면서 문화 대혁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덩샤오핑이 다시 집권을 해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이대로 안 되겠다.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합니다. 1978년부터 시행이 돼요. 이 개혁 개방 정책의 기본 방침, 기본 사상은 흥묘백묘론이야. 검은 고양이가 쥐를 잘 잡을까요? 흰 고양이가 쥐를 잘 잡을까요? 둘 다 잘 잡죠, 여러분. 고양이 피부 색깔은 중요하지 않잖아. 고양이니까 쥐를 잘 잡는 거 아니겠어? 그렇듯 덩샤오핑은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중요하지 않다. 자본주의랑 사회주의는 그냥 피부 색깔에 불과하다. 고양이 피부 색깔에 불과하다.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덩샤오핑 개혁개방 정책의 가장 기본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 해안에 선적 경제 특구를 마련해서 여기는 이제 해외 자본도 많이 투자를 받고요. 그래서 4개 분야 농업, 공업, 국방, 과학에서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의 상징인 그러니까 인민공사는 사회주의의 상징이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주의의 기본은 공동노동, 공동분배잖아요. 근데 인민공사는 공동노동, 공동분배, 약간 차등분배잖아.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의 말이 합치 않네. 사회주의의 근본인 인민공사를 해체해요. 그리고 1992년에 남순 강화라 해서 남부의 몇몇 경제 특구를 덩샤오핑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더 가속화해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 압박을 넣는 거죠. 그 결과 중국이 연평균 경제 성장률 10%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항상 따르는 게 빈부격차고 또 이제 그 관료들이 그래서 이제 뒷돈 슬쩍슬쩍 채워넣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베이징의 테난먼에서 그 대학생들이 정치적 자유, 우리도 이제 정치적으로 더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테난먼에서 시위를 요구해. 근데 그거를 정부가 강경 진압을 합니다. 그게 테난먼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국,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고요.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 반환받고요. WTO 가입해서 이제 자유무역에 중국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개최했고요.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라섰죠. 그러면서 중국 근현대사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중국사 잘 마무리하고 현대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